이거 우리 할아버지 목걸이랑 똑같아요. 한겨울 길거리, 붕어빵 냄새 가득한 포장마차 앞에서 한 아이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30년 넘게 숨겨졌던 진실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검은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멈춰서고 정장 입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찾았습니다. 붕어빵을 굽던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 하나,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그녀도 몰랐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12월의 추운 바람이 거리를 휘몰아치는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지하철역 3번 출구 앞 낡은 붕어빵 포장마차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죠. 붕어빵 드세요. 따끈따끈한 붕어빵이요.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진숙, 38살의 여성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죠. 그녀는 매일 이곳에서 붕어빵을 구웠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았죠. 아줌마, 붕어빵 5개 주세요. 네, 금방 구워드릴게요. 진숙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반죽을 틀에 부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갔죠. 손님이 떠나고 잠시 한가해진 틈을 타 진숙은 호호 입김을 불어가며 손을 녹였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낡은 은목걸이 하나가 걸려 있었죠. 펜던트는 오래되어 빛이 바랬지만 진숙은 한 번도 벗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가진 유일한 가족의 흔적이었으니까요. 엄마는 언제 오실까? 어린 시절 보육원 선생님께 수없이 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대답은 언제나 같았죠. 조금만 기다리면 올 거야. 진수가. 하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빠도 가족도 아무도 오지 않았죠. 18이 되던 해 보육원을 나온 진숙은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공장 야간 근무, 청소 아르바이트. 닥치는 대로 일했지만 세상은 냉정했죠. 학력이 어떻게 되세요? 경력은 있으신가요? 면접장마다 돌아오는 것은 거절뿐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렀죠. 어느덧 진숙도 30을 훌쩍 넘겼고 이제는 길거리에서 붕어빵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게 내 가게잖아. 작은 포장마차였지만 진숙에게는 처음으로 생긴 자기만의 공간이었죠. 비록 영하의 날씨에 손발이 얼어붙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이곳에서만큼은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아줌마, 붕어빵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손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진숙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죠.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이 하나둘 포장마차 앞을 지나갔죠. 진숙은 마지막 남은 붕어빵을 구우며 무심코 목걸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남겨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목걸이는 차갑고 딱딱했지만 진숙에게는 유일하게 따뜻한 존재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죠. 부웅 마이너스. 낮게 깔리는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숙이 고개를 들자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포장마차 앞에 멈춰섰죠. 어머, 저런 차가 왜 여기에? 이런 변두리 골목에는 어울리지 않는 차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단정한 교복을 입은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내렸죠. 아줌마, 붕어빵 주세요. 네, 몇 개 드릴까요? 2개요. 진숙은 웃으며 따끈한 붕어빵 2개를 봉투에 담아주었습니다. 아이가 돈을 건네며 붕어빵을 받으려는 순간이었죠. 아이의 시선이 진숙의 목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아이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말이 튀어나왔죠. 이거 우리 할아버지 목걸이랑 똑같아요. 진숙은 잠시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이 목걸이요. 우리 할아버지 서재에 있는 목걸이랑 똑같아요.
아이는 신기하다는 듯 눈을 반짝이며 진숙의 목걸이를 가리켰죠. 그 순간 차 안에서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황급히 내렸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그는 회장 비서실장 김태수였죠. 도련님, 붕어빵 다 사셨으면 빨리 타세요. 학원 늦겠습니다. 태수는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아저씨, 이 목걸이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도련님, 어서요. 태수가 아이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호기심 가득한 아이는 여전히 진숙의 목걸이만 쳐다보고 있었죠. 태수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시선을 돌려 진숙의 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죠. 태수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진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세요?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목걸이를 응시한 채 굳어버렸죠. 30년 태수는 회장님을 모신 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회장님의 서재에서 수없이 봤던 그 목걸이 유리 케이스 안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던 회장님의 유일한 딸이 차고 있었다는 바로 그 목걸이가 지금 눈앞에 붕어빵 장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태수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죠. 회장님은 30여 년 전 딸을 잃었습니다. 당시 5살이었던 어린 딸을 백화점에서 잃어버렸죠. 온 나라를 뒤져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누군가에게 유괴되었을 거라는 결론만 남았습니다. 회장님은 그날 이후 변했죠. 냉철하고 엄격한 사업가가 되었지만 서재에는 딸의 사진과 목걸이 한 쌍만을 남겨두었습니다. 내 딸이 이걸 차고 있었어. 태수야, 한 쌍이었지.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고 하나는. 회장님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태수는 침을 꿀꺽 삼켰죠. 아주머니, 실례지만 그 목걸이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태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숙은 당황스러웠죠. 이게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요. 어릴 때부터요? 네, 보육원 선생님이 주셨어요. 제가 버려졌을 때 이것만 목에 걸려 있었대요. 버려졌을 때 그 단어에 태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언제 버려지신 겁니까?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선생님 말씀으로는 제가 6살쯤이었을 거라고 하셨어요. 1992년쯤? 1992년 태수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죠. 회장님의 딸이 실종된 해가 바로 1992년이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38비요. 왜요? 38 계산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태수는 뒷걸음질 쳤죠. 도련님, 차에 타 계세요. 지금 당장 왜요? 아직 붕어빵도 안 먹었는데 지금 당장이라니까요. 태수의 다급한 목소리에 아이가 놀라 차에 올라탔습니다. 진숙은 영문도 모른 채 그들을 바라보았죠. 저기, 붕어빵 값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태수는 차에 올라타며 운전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본사로 최대한 빨리 가세요. 부웅 마이너스 검은 세단이 굉음을 내며 사라졌죠. 진숙은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뭐지, 저 사람들. 이상한데? 하지만 곧 다른 손님이 와서 진숙은 다시 붕어빵을 굽기 시작했죠. 목걸이를 한번 쓸어내리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아버지 목걸이랑 똑같다니. 그냥 흔한 목걸이인가 보네. 진숙은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죠. 지금 이 순간 거대한 태풍의 눈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을. 태수를 태운 차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실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운전기사가 물었지만 F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죠. 그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회장님,
저 김태수입니다. 무슨 일인가? 태수 지금 당장 본사로 가고 있습니다. 급히 배워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다급할 일이 뭔가? 태수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혹시 따님의 목걸이 아직 서재에 그대로 있으십니까?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죠. 네, 왜 그런가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금 당장요. 또다시 침묵이 흘렀고 뭔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죠. 여기 있어. 그대로. 태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한 쌍 중 하나가 바깥에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소리인가? 태수. 방금 제가 그 목걸이를 봤습니다. 똑같은 것을요. 전화기 너머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죠. 다음 날 저녁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진숙은 평소처럼 포장마차를 열고 붕어빵을 굽기 시작했죠. 어제 있었던 이상한 일은 까맣게 잊어버린 채였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더 춥네. 손님들이 많이 올라나. 진숙은 호호 입김을 불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죠. 평소 같으면 벌써 퇴근길 손님들로 붐볐을 시간인데 오늘은 유난히 한산했습니다. 왜 이러지? 다들 어디 간 거야? 진숙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였죠. 부웅 마이너스. 저 멀리서 낮은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대였죠.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 또 한 대, 그리고 또 한 대. 진숙의 눈이 점점 커졌죠. 저게 뭐야? 벤츠, 제네시스, 아우디,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골목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10대, 20대. 끝이 보이지 않았죠. 검은색 차량 행렬이 마치 장례식 행렬처럼 느리고 엄숙하게 진숙의 포장마차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이게 무슨... 진숙은 붕어빵 집게를 든 채 얼어붙었죠. 주변 상인들도 지나가던 행인들도 모두 멈춰섰습니다. 저게 대체 뭐야? 누가 온 거야? 대통령? 여기가 무슨 강남도 아니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커져갔습니다. 차량들이 하나씩 멈춰섰죠. 그리고 동시에 차 문들이 열렸습니다. 철컥, 철컥, 철컥.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일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모두 검은색 정장에 넥타이를 맨 품격 있는 차림새였죠. 진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뭐야 이 사람들. 가장 앞차에서 김태수가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훨씬 더 굳어 있었죠. 태수는 진숙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아주머니, 네. 진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제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태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죠. 그 순간 태수의 뒤에 서 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확인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확인이요? 저한테 무슨... 진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신은 그저 붕어빵이나 파는 평범한 사람인데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왜 찾아온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태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걸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진숙은 무의식적으로 목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이게 왜요? 이게 뭔데 이러시는 거예요? 일단 보여만 주십시오. 자세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태수의 목소리는 간절했죠. 진숙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옷 밖으로 꺼냈습니다. 태수가 한 걸음 더 다가와 목걸이를 들여다보았죠. 그의 손에는 확대경과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똑같은 목걸이가 찍혀 있었죠. 태수는 목걸이의 펜던트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뭔가가 새겨져 있었죠. J.H. 1987. 태수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목걸이와 완벽하게 일치했죠. 태수는 뒤를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사이가 갈라지며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죠.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위험 있는 모습의 남자였습니다. 머리는 반백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고 값비싼 수트가 그의 신분을 말해주고 있었죠. 진영그룹 회장 장진호였습니다. 진호는 천천히 진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각 걸음마다 그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당신이. 진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진숙은 본능적으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죠. 저기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진호는 진숙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진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눈시울을 붉혔죠. 회장님, 진정하십시오. 태수가 진호를 부축했습니다. 진숙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태수가 진숙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죠. 아주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진숙이요. 본명이십니까? 아니요. 보육원에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원래 이름을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어릴 때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진호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며 진숙의 어깨에 닿았죠. 당신은 장수진입니다. 네, 내 딸. 내가 30년 전에 잃어버린 딸이에요. 진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딸, 30년 전?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냥 고아인걸요. 아닙니다. 진호는 고개를 저었죠. 당신은 고아가 아니에요. 당신은 내 딸이에요. 그 순간 주변에 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드디어 찾으셨습니다. 아가씨, 정말 아가씨이십니다.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죠. 진숙은 비틀거렸습니다. 붕어빵 집게가 손에서 떨어져 땅에 떨어졌죠. 이게 무슨... 진숙의 눈앞이 어지러질했습니다. 38년을 고아로 살아온 자신이 누군가의 딸이라니, 그것도 이렇게 대단한 사람의 딸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고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 진숙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떠올렸죠. 포장마차 앞에서 쓰러진 후 진숙은 곧바로 서울 최고의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VIP 병실, 최고급 침대, 개인 간호사. 진숙이 평생 상상도 못 해본 대우였죠. 이게 정말 현실인가? 진숙은 자신의 팔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팠죠. 현실이었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아가씨, 상태가 어떠십니까? 아가씨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그냥 진숙이에요. 진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부드럽게 말했죠. 이해합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혼란스러운 정도가 아니에요. 저는 평생 고아로 살았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딸이라니. 진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태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죠. 이것을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사진 한 장을 꺼내 진숙에게 건넸죠. 이 사진을 보십시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와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찍혀 있었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었죠. 이분이 회장님과 회장님의 부인이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저인가요? 진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목에는 진숙이 지금 차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목걸이가 걸려 있었죠. 네, 아가씨이십니다. 태수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유전자 검사요? 아가씨께서 쓰러지신 후 응급처치 과정에서 체열을 했습니다.
그때 회장님께서도 함께 검사를 받으셨죠. 태수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녀관계 확률 99.99%. 의학적으로 확실한 부녀관계입니다. 진숙은 서류를 받아들고 멍하니 숫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99.99%. 거의 확실하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진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는 깊은 한숨을 쉬었죠. 1992년 12월 23일 회장님께서 부인과 아가씨를 데리고 명동 백화점에 가셨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러 가신 거였죠. 아가씨는 당시 5살이었습니다. 진숙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백화점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아가씨가 사라지셨습니다. 사라졌다고요? 네, 회장님 부부께서 미친 듯이 찾으셨죠. 백화점 전체를 뒤집고 경찰을 부르고 CCTV를 확인했습니다. 태수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아가씨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셨어요. 마치 증발하신 것처럼요. 진숙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후로 회장님께서는 수십억 원을 들여 전국을 뒤지셨습니다. 사설탐정도 고용하고 경찰과도 협력하셨죠. 하지만 찾지 못했군요. 그렇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태수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죠. 사진 속에는 한 여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감긴 눈, 이분이 회장님의 부인이셨습니다. 이셨다고요? 네, 아가씨를 잃은 충격으로 결국 5년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진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 때문에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니. 회장님은 그 후로 완전히 변하셨습니다. 냉철한 사업가가 되셨죠. 태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서재에는 언제나 아가씨의 사진과 목걸이를 보관하고 계셨어요. 한 쌍 중 하나는 회장님이, 하나는 아가씨께서 차고 계셨으니까요. 진숙은 목걸이를 쥐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금속이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죠. 이것이 자신과 아버지를 연결하는 유일한 끈이었다는 것을. 그런데 저는 왜 보육원에 있었을까요? 누가 저를 버린 건가요? 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직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회장님께서 절대 아가씨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아마도 유괴범이 아가씨를 데리고 가다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보육원 앞에 두고 간 것 같습니다. 진숙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30여 년 전의 기억은 전혀 떠오르지 않았죠. 그저 보육원에서의 외로운 기억들만 희미하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시나요?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가씨께서 준비되실 때까지 기다리시겠다고 하셨어요. 진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평생을 혼자 살아온 진숙에게 갑자기 가족이 생긴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도 느껴졌죠. 그분이 정말 제 아버지일까요? 그렇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진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만나고 싶어요, 아버지를. 만나고 싶습니다. 태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알겠습니다. 내일 회장님을 모셔오겠습니다.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푹 쉬십시오. 아가씨, 저기. 진숙이 태수를 불렀죠. 네. 정말. 감사합니다. 태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아가씨를 다시 찾게 되어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태수가 나간 후 진숙은 혼자 남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병실은 고요했죠. 진숙은 목걸이를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펜던트 뒷면에 새겨진 작은 글씨. J. H. 1987. 장진호. 1987년 아버지가 자신이 태어난 해에 만든 목걸이였습니다. 아버지. 진숙은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으로 내뱉었죠.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숙은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평생 누워본 적 없는 푹신한 침대, 깨끗한 병실, 정성스러운 아침, 식사,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진숙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구나. 진숙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만졌죠. 오전 10시쯤 김태수가 병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아가씨, 준비되셨습니까? 네. 들어오세요. 진숙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수가 들어왔죠.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휠체어에 앉은 한 남자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장진호 회장이었습니다. 어제 포장마차 앞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죠.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천천히 하십시오. 태수가 휠체어를 밀며 진숙의 침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진호는 진숙을 보는 순간 숨을 멈췄죠. 수진아.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숙도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에 이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라니. 저는 이진숙이라고 불려왔습니다. 알고 있어. 하지만 내 진짜 이름은 장수진이란다.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진숙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진호는 떨리는 손을 뻗어 진숙의 손을 잡았죠. 미안하다, 정말. 정말 미안하구나. 그의 손은 거칠고 주름졌지만 따뜻했습니다. 진숙은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온기였죠.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진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죠. 그래, 그렇고 말고 난 내 아버지란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30여 년의 시간이 그 순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태수는 조용히 병실 밖으로 나가 문을 닫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진호는 진숙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나는 매일 너를 찾았어. 하루도 빠짐없이 말이다. 저는 기억이 없어요. 5살 이전의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괜찮아, 괜찮단다. 진호는 고개를 저었죠. 중요한 건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내가 여기 있다는 거란다. 진숙은 진호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수척한 얼굴, 깊게 파인 주름, 백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졌죠. 아버지, 많이 편찮으신가요? 진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늙었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단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진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겨우 찾은 아버지인데 또 떠나간다니. 의사 선생님 말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라고 하더구나. 진호는 담담하게 말했죠. 하지만 괜찮아. 너를 다시 만났으니 이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구나. 아버지. 진숙은 진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진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죠. 너에게 해줄 이야기가 많단다. 들을게요. 다 들을게요. 진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가 기억나는구나. 1987년 봄이었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엄마가 너를 처음 안았을 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지었단다. 진숙은 숨을 죽이고 들었죠. 너는 정말 예쁜 아기였어. 커다란 눈망울로 세상을 바라보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구나. 진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 안에는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머니신가요? 그렇단다. 내 엄마 박미영이야. 진숙은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했단다. 진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를 잃고 나서 매일 울었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어. 아버지. 결국 몸이 상했고 5년 후에 세상을 떠났단다. 진숙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란다. 진호는 진숙의 머리를 쓰다듬었죠.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다만 운이 나빴을 뿐이지. 진호는 또 다른 물건을 꺼냈습니다. 작은 벨벳 상자였죠. 상자를 열자 진숙이 차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한 쌍으로 만든 목걸이란다. 진호는 목걸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하나는 내가 차고 있지. 진숙은 자신의 목걸이를 만졌죠. 내가 3살 생일 때 선물한 거란다. 엄마와 내가 함께 고른 거지. 2개의 목걸이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은 디자인, 똑같은 크기, 한 쌍이었죠.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났으니 이 목걸이들도 다시 만난 셈이구나. 진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숙은 목걸이를 꼭 쥐었죠.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진호는 진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자라야 했던 그 집으로 이제라도 돌아가자꾸나. 진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을 떠돌며 살았던 진숙에게 처음으로 진짜 집이 생기는 순간이었죠. 네, 아버지, 집에 가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30여 년 만의 포옹이었죠. 진호의 품은 따뜻했고 진숙은 그 안에서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문 밖에서 태수와 간호사들이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일주일 후 진숙은 병원을 나와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서울 한남동 언덕을 올라갔죠. 높은 담장과 철문을 지나 넓은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인가요? 진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그렇습니다. 아가씨께서 태어나신 집입니다.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차가 저택 현관 앞에 멈춰섰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일렬로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집사, 가정부, 정원사, 요리사 모두 정갈한 옷차림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이 지긋한 집사가 깊이 인사했죠. 진숙은 어색하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그냥 진숙이라고 불러주세요. 아가씨는 아가씨이십니다. 집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순간을요. 진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진호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나 진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 들어가자꾸나. 내 방을 보여줄게.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화려한 샤들리에와 대리석, 바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넓은 거실, 긴 복도, 수많은 방들, 진숙이 평생 살아온 좁은 고시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지나 복도 끝 방 앞에서 진호가 멈춰섰습니다. 여기란다. 문을 열자 분홍색과 하얀색으로 꾸며진 방이 나타났죠. 침대, 책상, 옷장, 인형들, 모든 것이 30년 전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5살 때 쓰던 방이야.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했단다.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진숙은 방 안으로 들어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색연필과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고 침대에는 낡은 곰 인형이 앉아 있었죠. 이 인형. 제가 가지고 놀았던 건가요? 그렇단다. 내가 가장 좋아하던 인형이지. 인숙은 인형을 안아 올렸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지만 왠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었죠. 이제부터 여기가 내 방이란다. 편하게 지내렴. 그날 밤 진숙은 처음으로 자신의 방에서 잤습니다. 푹신한 침대, 따뜻한 이불, 고요한 밤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죠. 38년간 살아온 삶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숙은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진호의 조카인 장민준과 그의 아들 장우진, 바로 붕어빵을 사러 왔던 그 아이였죠. 고모, 정말 고모 맞으시죠? 우진은 신기하다는 듯 진숙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고모야. 진숙은 어색하게 웃었죠.
민주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고모님, 저는 진호 회장님의 조카 장민준입니다. 지금 회사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회장님께서 평생 고모님을 찾으셨습니다.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진숙은 조금씩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죠. 아침마다 정원을 산책하고 아버지와 함께 식사하고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길지 않았죠. 석 달 후 진호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으로 다시 옮겨졌고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셨습니다. 진숙은 매일 병실을 지켰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를 들었죠. 수진아. 진호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아버지 너를 다시 만나서 정말 행복했단다. 저도요. 아버지 긴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구나. 더 오래 함께 있지 못해서.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만난 게 감사해요. 진호는 진숙의 손을 꼭 쥐었죠.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된단다. 네, 아버지 그리고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다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다고. 아버지. 진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한다, 수진아. 그리고 그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진숙은 진호를 흔들었지만 대답은 없었죠. 긴 기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의료진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장진호 회장은 딸을 다시 만난 지 넉 달 만에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6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장수진은 저택 정원의 벤치에 앉아 있었죠.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췄고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고모, 여기 있었네요. 우진이 뛰어왔습니다. 응, 산책하고 있었어. 아빠가 찾으세요. 식사 준비됐대요. 알았어. 금방 갈게. 우진이 다시 뛰어가고 수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2개의 목걸이가 쥐어져 있었죠. 아버지의 것과 자신의 것. 이제 한 쌍이 다시 함께 있었습니다. 수진은 목걸이를 햇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반짝이는 빛이 눈부셨죠. 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수진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더 이상 붕어빵 안 팔아도 돼요. 추운 겨울에 떨지 않아도 되고요.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들이 생겼어요. 조카도 있고 집도 있고 이제는 외롭지 않아요. 바람이 불어와 수진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죠. 고맙습니다. 아버지, 저를 찾아주셔서 사랑해주셔서. 수진은 목걸이를 다시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저택을 향해 걸어갔죠. 정원에는 봄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죠. 38년 만에 그녀는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습니다. 저택의 창문에서 민준과 우진이 손을 흔들었고 수진도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수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엄마, 아버지, 저 행복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세요.